지난주 수업이 굉장히 재미있는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수업을 제가 이렇게 수업 보고 요약했는데 한번 좀 읽어드리고 이어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음특강 2020의 3 딱가, 사고의 확장, 자유의지, 뇌, 유물론, 신, 깨달음 이렇게 제목을 좀 장황하게 적었는데요. 횡설수설, 우왕좌왕 새로운 주제를 말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근본경전연구회가 진행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자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6번 상류단 1번 범천의 요청경은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의 첫 소회를 이렇게 전합니다. 한때 처음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세존은 우루웰라에서 네란자라 강변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 밑에 머물렀다. 그때 외딴 곳에 홀로 머무는 세존에게 이런 심에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집착의 경향을 즐기고 집착의 경향을 좋아하고 집착의 경향을 기뻐한다. 집착의 경향을 즐기고 집착의 경향을 좋아하고 집착의 경향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런 토대, 즉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를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토대, 즉 모든 행들의 그침이고 모든 재생을 초래하는 붙잡음을 놓음이고 애의 부숨이고 이탐이고 소멸인 열반을 보기 어렵다. 그러니 내가 이 법을 설한다 해도 저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만 피로하고 나만 불편해질 것이다 라고. 이건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의 소회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경이죠. 이 소회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부처님이 깨달은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 고 수식되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 아딱가 왓자로입니다. 요것이 깨달음의 중심 개념이다. 요거죠. 둘째, 사람, 즉 중생의 대표 개념은 집착의 경향, 알라야 이어서 두 가지 토대, 즉 지금 여기에 조건성인 연기와 모든 행들의 그침인 열반을 보기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딱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딱가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요 얘기하고 잠깐만 연결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고집이라는 것이 가래 또는 12연기 이래야 되는데 이 12연기를 설명하는 중간에 지난번에 우리가 그 표현 썼죠.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작용의 측면에서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 있다. 그것을 딱가라고 한다. 이렇게 봤던 거죠. 이 딱가라는 것이 있어서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인데 이거는 인식을 가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인식이 가공되어 가지고 가공하는 공장이니까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이런 개념으로 딱가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가래고 자기화다. 이런 부분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버려야 하는 것을 버렸다라고 할 때 무엇을 버렸습니까? 가래를 버렸습니다. 가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연장된 개념으로 말하자면 가래는 딱가라고 하는 이 가공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고요. 이게 완전히 버려지려면 공장은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버려질 수는 없잖아. 생산은 계속되니까. 공장이 가공되는 공정.
이 공정을 세워야 되죠. 공정을 세워줘야 제품이 생산 중단되잖아. 그럴 때 이 공정의 출발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번뇌가 있다. 그리고 이 번뇌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자면 알라야 집착의 경향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연결관계를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인데 가래고 12연기다. 그럴 때 12연기의 가장 앞쪽에 무명이라는 거, 번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먼저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소회 자리에서 말하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의 나의 깨달음. 그러나 중생들은 이 딱가라는 공정의 출발 자리에 있는 알라야라고 하는 번뇌, 알라야라고 하는 집착의 경향, 이것 때문에 딱가를 넘어서지 못하고 가래와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깨달음이라는 얘기를 지금 막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하고 좀 전에 말한 거랑 지금 말하는 깨달음이 서로 달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어 하나인가 라는 부분을 간략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한편 불교는 삶에 대해 태어남이 아니라 행위가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행위, 즉 업이 존재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은 신업, 구업이 있고 그것은 의업에서 오는데 의업이라는 것은 의도, 기대, 지향으로부터 사유로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을 순서적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 의도 앞에 윗닦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닦아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윗닦아라는 개념을 도출한 거죠. 그러면 윗닦아는 무엇입니까? 일으킨 생각, 심 등으로 번역되는 용어이고 근본경전연구회는 생각 떠오름이라고 번역하는데 의도로부터 시작하는 업에 선행하여 행위의 출발 자리를 지시하는 용어입니다. 이때 윗닦아는 위, 따까의 조성을 가져서 따까에서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즉 행위의 출발점인 윗닦아 앞에 따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행위 앞에 있는 것으로의 따까 강조했죠. 뇌과학자들은 리벳의 실험을 통해 자유의지보다 뇌의 물리적 반응이 선행한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뇌의 물리적 반응의 결과로 자유의지 또는 마음이 생겨난다고 설명하는데 말하자면 유물론이고 삶에 대한 단멸론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는 업의 관점에서는 의도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도 앞에는 윗닦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의 물리적 반응은 윗닦아의 과정에 대한 전기적 신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윗닦아의 앞에는 따까가 있다는 것이 윗닦아에 대한 조어적 해석입니다. 이런 주제에서 뇌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이론을 말할 수 있는데 1. 뇌를 출발 자리에 두는 유물론과 2. 뇌 이전에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신의 영역을 설정하는 유실론 그리고 3. 뇌 이전의 과정, 즉 따까를 해석하여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깨달음을 선언한 불교입니다. 이런 점에서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해석,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깨달음을 완성한 불교가 학문 또는 철학 또는 종교 가운데 으뜸의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수업에서 가장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불교는 오랜 세월 진행된 교제의 확장 과정에서 부처님에 의해 선언된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해석,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깨달음을 잊었습니다. 그보다는 후대의 교제들에 의한 테크니컬한 접근에 익숙해져 불교의 으뜸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해야 합니다. 다행히 근본경전연구회는 후대의 교제들에 의한 테크니컬한 접근을 거부하고 경에 의해 직접 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은 사고의 확장을 가능케 하여 딱가의 개념을 되살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불교의 으뜸 경쟁력을 되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거 하여간 문제적 남자? 거기에서 옥스퍼드 수학과를 수석 입학한 그분이 수학교사는 저런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꿈을 접은 이야기, 사고의 확장 가능성 이런 부분 설명했었고요. 그런데 옥스퍼드에서 수학은 문과 과목이라고 합니다. 수학은 철학으로 그리고 신학으로 전개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서양 철학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수학에서 전개된 철학은 신학만이 아니라 딱가의 해석, 즉 불교로도 전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학문, 철학, 종교를 잇는 정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옥스퍼드의 PTS,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는 니까야의 고고학적 발굴에 이어 로마나이즈한 공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옥스퍼드가 스리랑카와 함께 세계 불교의 중심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비판적인 교재의 수용은 테크니컬한 불교라는 한계를 초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근본경전 연구회는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라는 기법에 의한 사고의 확장으로 딱가의 개념을 되살림으로써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 개념을 복원하였습니다. 머지않아 근본경전연구회의 3단계 계획 1. 법인 설립 2. 선원 마련 3. 근본불교대학 건립이 현실화되면 스리랑카 옥스퍼드와 함께 한국이 세계불교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세계불교의 중심이 한국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업 정리하기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잘 정리를 해봤고요. 하여간 한국의 젊은이들이 영어 배워가지고 빨리 익혀서 유학까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를 이미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좀 여유 있게 그냥 오늘 좀 틀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한 주제가 딱 좀 잡혀 있었는데 기왕이면 우리 정보부님의 그 깨달음에 대한 궁금함을 해소해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으뜸이겠다 생각이 돼서 10분만 하려고 한 게 한 30분을 말하다 보니까 오늘 주제를 조금 제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문장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맞지마니까야 첫 번째 경이 물라파리야야 숙당이라고 해서 근본 법문경 이렇게 돼요. 이 경은 굉장히 길고 특히 수행자들이 깨달음의 과정에서 존재하는 것들, 세상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하는가, 경향성 이런 부분을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가면 열애 부처님의 경우를 설명하는 그 문장이 하나 나타나요. 난디 두카사 몰라 난디 두카사 몰란띠 이띠 위디뚜아 바와 저띠
이제 요게 이제 어떤 말이냐 하면, 난디라고 부르는 한 가지 용어가 있는 거예요. 난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독학, 괴로움이거든요. 괴로움에 이게 이제 속격이야, 소유격이야. 그러니까 괴로움의 이렇게 되고요. 몰란 하면 이게 뿌리야. 그러면 난디라는 게 있어. 난디가 괴로움의 뿌리다 라고 이런 의미예요. 이띠 위디뜨와 하면 이렇게 알고서 또는 안 뒤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괴로움이라는 게 있는데 난디라고 하는 것이 그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것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우리가 지금 깨달은 이야기도 보았고 닦아도 보고 있지만 결국은 중생의 삶의 현실로서의 괴로움, 이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게 있구나. 요거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난디라고 하는 어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난디가 괴로움의 뿌리다라고 이렇게 알고서 이렇게 안 뒤에 이제 바와라는 것은 뭐냐 하면 12연기에서 이게 유예요. 그런데 요게 탈격이야. 그래서 유로부터 자띠, 생. 자띠는 생이거든요. 그리고 자라, 나라랑 이러면 자라가 노야. 사. 일단은 난디가 괴로움의 뿌리다라고 이렇게 한 뒤에 유로부터 생이 있다. 비기동사 생략된다 그랬죠. 유로부터 생이 있다. 이거는 뭐 12연기에서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다. 요 얘기죠. 생을 조건으로 뭐가 있죠? 노사가 있죠.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거든.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딱 요 마지막이니까 1번경 여기에서만 특히 이게 부처님의 경우, 부처님은 이렇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해서 라고 안다 이렇게 나타나. 그럼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은 난디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괴로움의 뿌리야. 그런데 난디가 괴로움의 뿌리다라고 이렇게 알고 나면 유로부터, 그 12연기의 유, 존재로부터 생이 있다. 그리고 노사가 있다라고 안다. 하는데 그 중간에 생과 노사 사이에 원래는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생과 노사 중간에 부따사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오직 요경에서 나타나. 그것도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부처님의 상태를 말할 때 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부처님이야 말로 이런 걸 알아서 가르쳐주는 분, 이러니까 굉장히 심오한 어떤 내용이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번역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난디가 고의 뿌리다라고 이렇게 한 뒤에 유로부터 생이 있고 붓다싸, 요거 붓다라는 단어의 소유격이야. 소유격 또는 역격.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역격으로 쓰여서 붓다에게 노사가 있다. 요렇게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어쨌든 난디가 있어. 난디는 고의 뿌리야. 요거 우리 입장에서는 난디가 고의 뿌리다라는 것을 알려면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면 분명히 알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요거 알 수 있죠. 근데 요렇게 알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해요? 유로부터
유로부터 생이 있어. 그러면 보통은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이렇게 12연기는 말하는데 오직 이 경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안다라고 말해주는 게 요 자리에서 붓다에게 요런 말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럼 붓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그러면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라고 말할 때 태어남, 누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 하여간 내가 태어난 거지 뭐. 그지? 태어난 게 나잖아. 늙고 죽는 건 누가 늙고 죽죠? 이것도 역시 내가 늙고 죽는 거잖아. 존재를 조건으로 해서 태어남이,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내가 태어나서 내가 늙고 죽는데 그 중간에 붓다라는 단어가 하나 끼어들어가지고 태어난 건 내가 태어났는데 늙고 죽는 것도 내가 늙고 죽는 게 맞는데 그러한 현상이 붓다라고 하는 한 개념을 제시하고 붓다에게 노사가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이 붓다는 뭐예요? 박원분이 금방 고개를 끄덕이셨어. 노사가 있는 거는 중생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돼야지 뭐. 중생, 물론 뭐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중생이라는 어떤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2연기적으로 존재라는 과정을 조건으로 해서 내가 태어났다고. 그죠? 태어났으니까 내가 태어난 거야. 나의 일. 그러면 이 내가 삶의 과정을 통해서 늙고 죽는데 그 삶의 과정에서 늙고 죽는 그 현상의 주인을 붓다라고. 붓다에게 늙고 죽음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 붓다라는 거는 개념적으로 보자면 나요. 존재로부터 내가 태어나면 이 나를 붓다라고 부르면서 나에게 늙는 일, 죽는 일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내가 태어나고 내가 늙고 죽는데 거기서 늙고 죽는 주인공은 남이요? 이렇게 말하면 이건 안 되잖아. 그죠? 붓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연기에 직접 나타나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 붓다라고 하는 용어를 이해하는 것은 12연기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유가 뭐죠? 유가 바와죠. 바와. 이 바와가 뭐 바와띠 이거 이제 비동사거든 영어로. 바와띠 해서 이제 뭐 명사 해가지고 존재, 그러니까 있는 거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데 요 바와띠가 어근이 뭐냐 하면 부라고 하는 어근이 있어요. 부라는 어근이 바와띠라고 하는 동사로 어근이니까 앞뒤로 붙으면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런데 요 부가 어디 있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요 붓다는 더 재밌는 게 바와띠의 과거분사야. 그러니까 바와띠가 이제 비동사 있는 거, 그러니까 이다,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거의 과거분사니까 있는 거, 있어진 거, 존재하는 거, 이런 개념을 갖는 거예요, 붓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다. 유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형성이 되면 그 존재를 조건으로 내가 태어나고 그 내가 늙고 죽는데
그 상태를 붓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동원해가지고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평생, 그러니까 한 평생이 있어. 이 한 평생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시작해요? 태어나는 데서부터 한 평생이 시작하죠.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어떠한 삶의 과정이 있죠. 이 삶의 과정의 끝에 어떻게 돼요? 늙음의 과정, 늙고 죽겠죠. 그러면 요 생과 노사라는 삶에 대한 설명, 그래서 한 평생의 시작과 끝을 생과 사로 말한다면 그 중간에 박호부님도 한 60년의 그 중간 과정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치? 요 생으로부터 뭐 노라는 건 우리 지금 과정이라고 봐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 지금 벌써 한 60년을 살고 계시다고. 이 삶의 과정에 누가 살아?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누가 살아? 라고 하니까 이 한평생 삶을 살고 있는 나의 어떤 존재 상태. 이렇게 말해도 될 거예요. 하고 이거 우리 그렇게 좀 접근할 수 있죠. 오늘 뽑다는 거, 오늘. 그래, 그거고. 그래, 더 나가면 그렇지, 더 나가면 그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붓다라고 하는 개념이 태어남으로부터 노사, 그러니까 뭐 죽음까지의 이 한평생의 과정을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간다라는 나를 붓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논리적으로 어려움이 없죠? 예, 논리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난디가 무엇이길래 괴로움의 뿌릴까? 라는 거 하나 일단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난디가 괴로움의 뿌리다라고 한 뒤에 사실은 유에서 태어남이 있으면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가 전개되는 그 중간의 삶의 과정, 이거를 붓다라는 말을 써서 붓다에게 노사가 있어 라고 한평생 살아가는 나를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미 좀 제가 어설프게 이야기를 했지만 요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자, 말씀드렸지만 12연기를 해석하는 데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행위라는 부분을 보았거든요. 행위 어떻게 됐나요? 윗닦아로부터 시작하죠. 이건 뭐 닦아라고 하는 가공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 닦아로부터 견해가 나오고 윗닦아가 나오더라. 윗닦아. 그리고 견해 그대로 안경 쓴 걸로 작용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의도, 기대, 지향의 과정을 거쳐서 사유, 상가바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럴 때 요 사유 요 부분을 합혀가지고 의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의업, 사유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또 이제 경에서 보면 이거를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말하자면 사유는 그대로 사유가 몸으로 드러나면 신업, 말로 드러나면 부업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요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사유라는 것을 요렇게 좀 조금 이제 진행 상태로 사유라는 게 워낙 뭐 여러 단계로 경에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신업, 구업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하나가 이 사유 과정 중에 한 단계로 뭐가 있다고요? 사유 과정의 한 단계. 여기에 참다가 있다고. 우리가 이런 참다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지만 참다가 사유 과정 중에 하나. 그러니까 사유 이후에 참다가 있다 이게 아니고 의업의 과정이 전개되는 중간에 사유가 있는 거야. 그리고 참다가 있는 거야. 이 참다는 의업의 상태를 싣고 돌아온다. 인식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럼 이제 대략 이런 상태를 놓고 이 전체가 이제 업이잖아. 업이 지어지면 업의 결과로 두 가지가 생겨나요. 뭐 어떤 일이 생기죠? 그렇죠. 경은 그러니까 요 신구의 삼업 전체로 그러니까 뭔가 말로 행위하지 않아도 의업만 전개가 돼도 결과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상이 잠재한다. 그리고 하나는 식이 머문다. 오늘은 제가 약간 뭐 그냥 개념적으로 한번 삶의 메커니즘이 이런 구조를 가졌다라는 것을 우선 보여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는 뭐 오온에 대한 상세를 비롯해서 각각의 자리에 대해서 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상세하게 갈 건데 오늘은 그냥 포괄적으로 삶을 경은 이렇게 말한다라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걸로. 자, 상은 이렇게 잠재를 하고 식이 머물러요. 근데 경은 어떻게 말하나요?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는 건 뭐죠? 예. 어차피 삶이라는 것은 지난 과정이 있으니까 지난 과정 동안에 머물러서 쌓여있던 그 식의 무더기에 머문 식이 더해지면 무더기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식이 늘어난 식 요거는 이제 하여간 식온이야.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명색이 참여한다. 요런 표현을 해주죠. 식과 명색이 함께하는 하나의 상태가 지시되는 거야. 뭐 명색에 대해서는 왜 다른 설명 없이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라고만 말할까? 라고 하면 이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마음이 어떤 전개의 과정을 보여주느냐, 마음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지면 명색이라는 거는 뭐 어쨌든 몸과 몸에 속한 삶의 과정이잖아요. 이거는 뭐 별다른 설명 없어도 그냥 이렇게 머물고 늘어나는 식이라는 게 설명되면 이러한 식 늘어났으니까 새로워진 거죠. 새로워진 마음이 설명되면 그 마음과 짝을 이루는 명색 또는 몸이라는 것은 특별한 설명 없어도 우리가 마음의 문제를 이해하면 삶을 이해되는 거. 이런 측면으로 그냥 쉽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물고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명색이 참여해가지고 어떤 일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식과 명색이니까 여기 이제 우리 대충 말하면 오온이라는 새로운 뭐가 생겨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지 뭐.
이렇게 보는 데는 무리한 거 아니죠? 이건 삶의 과정에서 행위를 했더니 상도 잠재하고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식이라는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졌거든.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니까 거기에 명색이 참여해가지고 식과 명색이 함께한 것, 오온 오치원인 내가 달라진 거지 뭐. 그러니까 식과 명색, 오온이라는 존재가 달라진 상태로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되죠? 결론적으로는 요거를 식과 명색이 함께한 새로운 존재로 형성된 요거를 뭐라고 하게요? 유. 이게 유야. 봐봐. 12여기에서 말하는 유라는 게 요거요. 상세한 이야기 우리 뒤에 하자고요. 사실은 이 존재라는 개념이 잘 해석이 안 됐죠. 그러니까 어뷰, 생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 있지만 니까야가 알려주는 이야기로는 하여간 식이 머물고 늘어났다 새로워졌다 거기에 명색이 참여해가지고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졌다. 한순간 행위의 결과로 새로운 존재가 생겨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모든 문제의 중심이 발견이 되죠. 식하고 명색하고가 함께해서 새로운 존재가 생겨났고 삶은 또 진행이 되죠. 그런데 식과 명색, 달리 말하면 마음하고 몸, 이 두 가지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죠? 생존기간의 불균형. 그렇죠. 생존기간의 불균형이라는 게 있잖아. 자, 어쨌든 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몸이란 말이에요. 나란 존재의 입장에서는 몸이고 마음이고 명이라는 것은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2차적인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년 안팎을 사는 몸하고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오래 살아야 하는 마음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 보니까 한 100년쯤 살아가는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어. 같이 가니까. 근데 100년쯤 살다가 어느 순간 이 몸이 무너져 죽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몸이 물질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죽는 거잖아. 그런데 식과 명색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또 뭐예요? 서로 조건대. 달리 말하면 식도 명색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명색도 식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같이 가다가 한순간 몸이 무너져 죽었다라고 하면 그 순간 마음은 새로운 몸을 만나야만 한다고요. 그러면 이 상태를 표현하자면 몸이라는 측면에서 몸이 유지되는 과정이 있을 거고 몸이 무너지는 과정이 있겠죠. 몸이 유지되는 과정은 한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평생 간다라고 할 때는 이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한 번 갔으니까 그걸로 끝나나? 안 그러겠죠.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를 만들었으면 이 새로운 존재로서 지금 또 살겠지 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순환 구조잖아. 그러니까 몸이 유지되는 때에는 삶의 순환적 반복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요런 하나의 방향이 있고 그런데 살다 보면 약간 100년에 한 번쯤은 몸이 무너진다고. 몸이 무너지는 이거를 죽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죽는 순간 어떤 일이 있다고요?
죽는 순간 태어나잖아. 그죠?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것은 삶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내생이잖아. 몸이 유지되는 동안 삶이 순환적으로 반복하는 거는 금생의 삶이 돌고 도는 거고, 몸이 무너져서 죽은 다음에 태어났다 하는 여기부터는 다음 생이라고. 그러면 생을 조건으로 어떻게 돼요? 노사가 있잖아. 그런데 좀 전에 봤더니 마지막이니까의 일본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한다 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여기에 태어나서 늙고 죽는 이 과정에 붓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니까 유로부터 생이 있다. 그리고는 바로 붓다에게 노사가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해줬거든. 그러니까 붓다라는 것이 아까 이거 요것도 나라고 본 거죠 우리가? 뭐 그렇게 봐야 돼, 그죠? 원어상으로도 붓다가 바와띠의 과거분사인데 바와도 바와띠의 명사 형태로 연결돼 있고, 역시 부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고 이러니까 이 바와하고 이 붓다하고 알맹이로는 사실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2연기가 말하는 존재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있고, 그 존재가 이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몸이 유지될 때이냐, 몸이 무너진 다음에 다음 세상에서의 그 삶을 누가 산다고? 붓다가 살아. 이렇게 말하는 이런 연결관계라고. 정보분이 그러면 요 바와라는 거하고 이 붓다라는 거하고는 뭐 어쨌든 몸통으로 보면 같은 거라고 봐야겠죠? 근데 어떤 차이를 가지는 걸까? 그죠? 유가 더 폭발적인 개념 아닌가요? 그렇지. 유가 더 폭발적이지. 이제 어쨌든 나는 이제 어쨌든 나라고 규정되어 있는 좀 작은 존재성이고, 유는 상당히 그 부분은 아니야. 아니에요. 이것도 존재라는 것도 이 12연기 자체가 누구의 삶의 과정을 말하냐면 나의 삶의 과정을 말하니까. 그러면 일종의 태어나는 어떤 설계도라고 해야 되나? 좀 더 내 몸 이전에 내 몸을 갖기 위한 하나의 조건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 내가 조금 질문들이 일찍한 것 같아. 요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다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유가 있는데 몸이 유지될 때는 삶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거야. 몸이 무너지면 태어나는데 그 상태는 붓다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붓다는 몸통으로는 바와와 같은 거야. 식과명색, 그죠? 같은 건데 이렇게 표현을 달리 해줬어. 그러면 요거 몸이 무너진 뒤에 그 나는 붓다라고 했는데 삶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요 자리, 요것도 역시 내가 사는 거잖아. 그죠? 존재가 순환적으로 요 자리에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나거든? 이 나는 뭐라고 부를까? 이 나는 뭐라고 부를까? 이게 이제 알맹이로는 바와가 식과명색이니까 식과명색에서 명색이 유지되는 상태니까 이거는 그대로 식과명색이거든요? 그렇게 봐야죠? 식과명색이야. 그리고 몸이 무너진 뒤에도 새로운 명색을 만났을 뿐이지, 이 붓다도 나인데 동일하게 식과명색의 상태인 거야. 그죠? 하여간 이게 바와도 식이 머물고 늘어난 변화 상태로서 참여된 명색, 그래서 식과명색인 존재가 구성된 거야. 한순간 삶의 결과로 새로워진 나라는 존재가 된 거야. 이것이
삶의 연속성 측면에서 보니까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식과 명세 그대로 와가지고 삶의 순환적 반복의 시작 자리를, 출발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그런가 하면 몸이 무너져 죽으면 태어났다라고 하는 다음 생의 자리에서 역시 그 삶의 주인공인 나를 나타내는 식과 명색이어서 노사가 그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맹이로는 이거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정말 그렇게 우리가 봐도 되죠. 네. 자, 요렇게 놓고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이 바와하고 이 붓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게 만약 좀 곤란하다면 이거 삶의 순환적 반복의 출발 자리에 와 있는 이 식과 명색으로의 나, 즉 요 존재가 여기로 온 거잖아. 요거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 붓다지. 계속 축축되는 거야. 이것도 붓다고. 붓다. 박보부님 요거 붓다가 지금 여기 있거든? 요거 붓다라고 쓸까요? 요거 붓다라고 부를까? 불러도 될까? 정부부님 생각은 어때요? 뭐, 불러도 될까? 일단 안 될 건 없겠네. 예, 그런 거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박보부님. 뭐 나 그냥 아까도 나라고 하셨잖아요. 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 나 말고 이 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삶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존재의 상태가 생겨난 거야. 그런데 그게 저기 가든 여기 가든 그게 그대로 와가지고 삶의 출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개가 알맹이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요것도 붓다라고 하자. 요게 붓다이듯이 라고 본다면 이제 바와하고 붓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붓다는 이제 자기 정식이라 해가지고 계속 쌓인 걸 말하는 거죠. 그 전에 순환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몸을 받아서 새로운, 저희는 그냥 새로운 식과 명식을 살아가면서 현재 살아가는 아니지, 그렇게 보면 안 되지. 몸통적으로 같은 거라고 본 거잖아. 이 여기서 식 자체가 이미 머물고 늘어난 거니까 이 식 자체가 이미 누적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식온이야. 식온이고 거기에 명색이 참여해서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진 거를 12용기에서 바와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동일한 몸통을 가진 곳이 여기 있든 붓다라고 중요한 거는 다른 용어를 썼다는 거야. 그럴 때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연기법상의 유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표현하려고 한 게 뭐냐면 이 내 몸이 태어나려면 부모님의 정자 남자가 결합돼야 되고 이제 어쨌든 엄마 뱃속에서 양육돼야 되잖아요. 그 부모의 어떤 인연이 필요하고 네. 예. 네. 그 인연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 제 의식체가. 그러면 그 물질하고 결합돼서 지금 의식과 몸이 결합된 나로서 살아가는 거고 그 인연까지 포함한 그 뭐는 더 나아가면 뭐 지구란 또 행성 안에 또 이게 생명체 역사에서 또 부모님이 낳았으니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뭐 싸그리 저는 아니 그 말씀은 이제 고면으로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요 주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 이거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 나도 뭐 이거를 법우님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12연기를 우리가 풀어가는 중이지 따지면. 그러니까 뭐 저도 잘 모르면서 대화를 해보는 거죠. 출발 자리가 있어. 출발해서 인식이라는 한 과정을 거치고 중간에 닦아라고 하는 게 있지만 다시 행위라는 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식이 머물고 늘어나가지고 유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생겨났어.
그런데 이 생겨난 이것이 그대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환한다는 거잖아. 순환하는 거니까 생겨난 유가 돌아와서 출발 자리에서 붙다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하는 거야. 한순간 출발을 하는 거고, 몸이 무너져 죽었을 때는 생 다음에 붙다라는 이름으로 노사로 가는 거야. 요런 개념이잖아. 바꿔보니 우리 옛날에 이런 이야기 한번 했었죠. 자기 정식으로 식만 가지고 보면 그래 증식 식 N으로 지금 삶이 시작하면 쭉 돌아가지고 식 1이 머문 거죠. 그리고 이 식이 머물고 늘어난 요 상태는 식 원래 N에다가 하나가 늘어났잖아.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식 N으로 시작된 지금 순간의 삶의 결과로 식 N 플러스 1 더하기 명색 1에 되는 U가 생겨났죠. 그런데 그 다음 순간은 어떻게 돼? 요것이 돌아와가지고 출발을 하니까 식 N 플러스 1로 출발을 하겠죠. 또 1이 생기니까 식 N 플러스 2가 생겨나겠죠. 제가 볼 때 바와하고 붓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고 말하자면 바와는 한순간 삶의 결과로 생겨난 거야. 결과로. 그리고 이것이 순환에 의해서 출발 자리에 왔을 때를 붓다라고 한다 하니까 말하자면 다음 순간 삶의 여기는 결과고 여기는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몰라. 이거를 뭐 결과니까 이게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또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출발 상태의 나요. 계속 축적되는 거지 지금.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그러니까 요 붓다라고 하는 이거는 삶의 순환적인 과정에서 출발 자리를 차지하는 나고, 이 출발된 내가 한 순간을 살으면 한 순간 삶의 결과가 쌓여가지고 생겨난 한순간 삶의 결과예요. 한순간 삶의 결과라는 게 식일 요것만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 생겨나서 더해져서 늘어나는 데까지가 결과니까. 그래서 유바와라는 거는 똑같이 식과 명색이야. 근데 식과 명색이지만 이 바와는 출발 자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순간의 삶을 살아서 그 결과를 누적해서 변화된 상태, 새로워진 상태, 달리 말하면 연기된 상태, 그게 바와고, 이것이 다음 순간으로 가는데 다음 순간이라는 게 몸이 유지되면 요 자리고, 몸이 무너지면 다음 순간에 생애 출발이고, 어쨌든 2번 몸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보면 결과로 생겨난 것이 순환적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순간의 출발 자리를 구성하는 나요. 식과명색이잖아. 그죠? 나는 오늘 우리가 요 개념 하나만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으면 오늘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야. 12용기가 무명, 행, 하고 식, 명색, 유기, 초, 수, 애, 취, 유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럴 때 유라고 하는 것이 12용기의 10번째 지분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말하자면 1번 무명으로부터 2번 행을 거쳐서 3번 식, 4번 명색,
유기 촉수의 취를 거쳐오는 한순간 삶의 결과로서 새롭게 형성된 존재야. 새롭게 연기되어진 존재야. 그런데 삶은 하여간 연속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음 순간의 삶이 또 사라져야 되는데 다음 순간의 삶을 엉뚱한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가 출발할게! 이게 아니라는 얘기야. 새로워진 연기되는 것인 유라는 존재가 그대로 바로 이런 순환적인 구조에 의해서 다음 순간의 삶의 출발 자리에서 뜨기 시작한다고. 이럴 때 한순간 삶의 결과로 생겨난 것은 바화라고 12연기의 10번째 지분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 바화가 다음 순간 삶의 출발에 와 있을 때, 금생이든 내생이든 이때에 이것을 붓다라고, 같은 어원을 가지는 같은 어원을 가지는 과거 분사로서 붓다라는 용어를, 근데 분명히 이거를 이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는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 그죠?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사실은 같은 건데 우리가 구분해서 쓰자 라고 조금 다른 말로 썼다. 자, 그럴 때 이 출발 자리가 뭐예요? 출발 자리가 어쨌든 식과 명색이잖아. 그래서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유깁이 있다, 촉수, 취, 유 이렇게 온 거라고. 그럴 때 이 유라고 하는 거는 설명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니까야를 꿰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렇게 식이 머물고 늘어난 식의 무더기라고. 거기에 늘어난 식의 무더기에 상응하는 것으로의 명색이 참여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 존재라는 거는 그대로 식과 명색인 거예요. 뭐 하여간 써있는 대로. 동일한 식과 명색이 출발 자리에 와 있는데, 그렇게 와 있어. 그런데 이제 삶을 설명하다 보면 출발 자리에 쓰여 있는 거하고 결과로서 있는 거하고를 어디를 더 집중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까? 라고 말하자면 아무래도 삶이 출발하는 이 자리에서 식이라는 것하고 명색이라는 것이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그 중에 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수상사 촉작의다 라고 상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러한 3번식 4번 명색이라는 상세함의 출발, 즉 식N으로 출발하는 요 자리가 상세히 설명되면 이어가지고 유깁이 초기 수가 딱가를 지나서 애가 취가 그 결과로 식 N 더하기 1과 명색 N 더하기 1이 생긴다. 요거 유라고 말하죠.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러면 12용기가 3번식 4번 명색으로 10번 6까지 오는 이 과정이 어쨌든 몸과 마음이 함께한 것으로의 내가 지금 삶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한순간 삶의 결과로 어쨌든 행위라는 거, 업이라는 것은 상을 잠재시키고 식을 먹을 게 아닌가. 먹은 식은 더해져서 식 N 플러스 1로 몸통을 키우니까. 근데 이런 부분으로 설명이 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결과로 만들어진 바화가 이 바화의 연속선상에서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 식과 명색이라는 몸통 그대로로 돌아와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몸통은 같지만 자리가 다르다. 결과로 생겨난 것이냐, 그 결과로 생겨난 것이 새로운 삶의 출발 자리를 차지했느냐, 요런 차별을 설명해 주려니까 바와 붓다라고 부분을 해서 부르고 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다행히 맞지마니까야 1번경에서
이렇게 바와로부터 생이 있다. 그리고 노사라는 이 삶의 과정의 주인공이 붓다다. 붓다에게 노사가 있다. 이렇게 딱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요 한마디 말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요점적으로 발견하는 건 뭐예요? 아, 삶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그 출발 자리가 식과 명색인데 이 식과 명색은 서로 조건되는 거기 때문에 식이라는 마음은 명색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명색이라는 몸과 삶의 과정의 2차적인 것들은 식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더구나 이제 12연기는 100% 조건관계잖아요. 100% 조건관계로 서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떤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말하지만 사실은 각각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하나의 몸통이어서 어떤 개념으로 불리우는 거다. 그럴 때 바로 그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 이것에 대한 이름이 무엇이냐? 붓다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요 결론, 요게 붓다다라는 결론이 생겨나면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은 경들이 붓다라는 말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다양한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박법부님 우리 사식 있잖아. 사식에서 또 뭐라 하냐 하면 붓다낭 삿다낭. 요거 붓다의 복수 역격이고 삿다낭은 삿다 뭐야? 중생이잖아. 중생의 복수 역격이야. 격이 같은 거야. 그래서 요거는 붓다라는 말하고 삿다라는 말이 같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빨리 문법적으로 하나의 격을 하나의 수와 격을 갖는 거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법부님의 도반인 박법부님 이렇게 말하면 두 분을 하나로 묶어서 말하는 거잖아. 뭐 조금 이제 비유가 그랬어. 비유가 좀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입장에서 보면 붓다라는 것이 그대로 중생이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면 붓다, 요거 우리가 이제 누적된 것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누적된 것인 중생에게 또는 중생의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누적된 것, 중생 같은 것이다. 요 얘기잖아. 결국은 사식에서 말하는 요런 누적된 것인 중생 이럴 때 중생하고 붓다라는 것하고가 같은 거예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지 뭐. 붓다라는 것이 중생이요. 중생인 내가 지금 삶을 시작해. 그 자리가 식과명색이요. 또 다양하게 교리적인 연결이 되는 거죠. 요 붓다라는 말이 그래서 바와라는 한순간 삶의 결과로 생겨나는 새로워진 나의 존재 상태, 이것이 끝나지 않고 삶의 연속성 때문에 다음 순간 삶의 출발 자리에서 서 있을 때 그걸 부르는 말이 붓다라는 거. 요 개념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하면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 오늘 우리가 알았다. 제가 이제 그 얘기 가끔 하죠. 12연기를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존재라는 입장에서 12연기를 접근해야
뭐 우리 윤회의 문제도 그렇고 12연기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바로 그 중심에 존재라는 것이 결과로 생겨난 존재, 동일한 것이 다음 순간 삶의 출발 자리에 서 있을 때 바와 붓다. 그리고 경은 이 붓다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설명한다. 특히 이제 사식에서 많이 나오죠. 약간 이제 그 부분 뭐 장황하게 좀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이런 좀 했어요. 원래는 이제 오늘 제가 요 이야기 난디가 괴로움의 뿌리다라는 그 이야기하고 바와에 대한 요 이야기.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유하고 같은 것으로 이 바와 해가지고 순환 구조가 출발이 되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순환적 구조로 존재 상태의 결과와 출발은 알겠는데 난디는 무엇일까? 라는 부분으로 이제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하면 난디는 사실은 요 딱가 안에서 딱가의 최종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란 말이죠. 여기부터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난디라는 것이 딱가의 결과물이야. 요 중간에 탐이 생겨나고 난디하고 탐이 함께한 것을 즉 최종 결과가 생겨난 그 상태를 가래라고. 그러니까 가래는 정의가 난디라가 사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딱가가 가래의 형성작용, 형성 과정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데 호화경 난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면 또 재밌는 게 난디가 괴로움의 뿌리잖아요. 괴로움의 뿌리라고 불리는 게 난디 하나가 아니에요. 경에서는 전체적으로 4개가 나타나거든요. 4개가 나타나는데 2가지는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직접 자리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 2가지가 메커니즘 상에서 자리를 차지하는데 하나는 난디죠. 거기 괴로움의 뿌리 메커니즘 상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또 하나가 있는데 참도 물랑 두카사 해가지고 참도가 참으로 그래 관심, 참다가 괴로움의 뿌리다라고 또 나타나잖아. 메커니즘적으로 뭐 나머지 2개는 뭐 이제 메커니즘 좀 밖에서 봐야 되니까 그렇고 난디라는 요것과 참다라는 요것 요 2가지가 괴로움의 뿌리야. 근데 참다는 뭐 하는 거죠? 행위를 들쳐오고 인식에 전달하는 거잖아. 요 참다가 보통은 참다 라가로 있단 말이야. 항상 탐진치를 싣고 오는 게 중생의 삶이니까 행위를 싣고 인식에 전달하는데 탐진치에 의한 오염 상태로 전달을 해줘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 어디에서? 인식의 과정에서. 그런데 이 인식의 과정이 또 행위로 연결되는 그 과정에는 딱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공이 되는데 이 과정의 끝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 딱가라는 과정은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이 완성, 그러니까 마지막 제품이요. 난디. 그러니까 딱가는 난디를 만드는 과정이야.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 그죠? 그런 상태에서 경은 난디와 탐이 함께한 것이 가래다라고 이제 불러주니까 뭐 가래가 정의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래 보면 행위를 싣고 인식에 전달하는 참다가 탐진치에 오염된 상태다라는 것이 인식의 측면에서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괴로움의 뿌리야. 그런데 그 인식이 딱가 안에서 가공되어 가지고 행위로 전달되는데 바로 딱가의 최종 결과물인 난디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뭐 이 난디 우리는 이제 소망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그게 이 밑에
무명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난디니까 이미 이제 탐진치에 오염된 그런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가공되기를 난디라고 가공되어 가지고 행위에 전달되니까 난디라고 하는 이 탐진치에 오염된 것으로의 소망이 행위 이면에서 작용한다라는 것이 마치 인식이 창자가 싣고 오는 탐진치 때문에 모든 문제를 일으키듯이 행위가 난디가 실어다주는 탐진치의 문제 때문에 모든 괴로움을 만든다. 이런 측면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건 인식과 행위라는 두 가지의 순환적 연결관계를 말하는데 행위가 인식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탐진치 문제 때문에 인식의 문제를 야기하는 창다가 괴로움의 뿌리요.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에 전달하는 딱가의 마지막 제품 소망이 탐진치에 오염된 그놈이어가지고 행위의 문제의 근원에 있어. 그놈이 괴로움의 뿌리야. 이런 관계가 설명이 되죠. 오늘 제가 마지막이니까야 1번경에서 말하는 난디가 괴로움의 뿌리다 라고 이렇게 한 뒤에 바와로부터 생이 있고 붓다에게 노사가 있다 라고 부처님은 한다. 이게 알아한 얘기도 아니고 부처님은 이렇게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말한 게 제가 횡설수설했지만 부처님만이 깨달아서 알려주는 삶의 본질 자리를 오늘 말했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 중에 이건 붓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중심에 두고 우리가 함께 토론을 통해서 붓다를 바와와 같은 몸통이지만 자리가 다른 거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난디라는 것이 왜 괴로움의 뿌리일까라고 할 때 참다하고 두 가지가 인식을 행위에 전달하는 그 측면에서의 뿌리, 행위를 인식에 전달하는 것으로의 그 측면에서의 뿌리. 요렇게 그냥 제가 개략만 했는데 다음 주에 요 괴로움의 뿌리로부터 출발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메커니즘을 완성시켜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그래도 오래 했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하셔요. 사실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자꾸 머리가 막 돌아가는데 어쨌든 유가 이제 이후에 생이 있잖아요. 그럼 생 이전에 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붓다라는 게 일종의 그리고 유는 좀 단편적인 그러니까 딱가가 생기기 전에 어떤 그때의 유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좀 끊어져 있는 한순간 삶의 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전생이 있다면 그 수많은 전생 중에 하나 그리고 이번 생이 있게 하기 안에 전에 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바로 직전 전생의 결과물인 유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수많은 전생 중에 하나인 직전 전생의 유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전생을 다 포괄하는 나는 일종의 붓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아니야. 그렇게 보지 말고 예. 여기서 지금 몸이 유지되는 동안의 순환 구조를 말했잖아요. 요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 몸으로 사는 100년을 포괄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이야. 지금 이 순간의 삶인데 100년 동안은 이 몸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다. 그래서 이 순간의 삶이 유라는 결과를 만들면 그 유가 몸이 유지되는 한 또한 다음 순간의 삶의 출발 자리에서 또 한 순간을 산다. 그때는 두 가지가 있고 죽으면은 새로운 몸이 그렇지. 있고 전 상태가 유고 이게 매일매일 자고 일어날 때가 이제 또 다른 유 뭐 이런 식으로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 약간 추상적인? 그거는 뭐 이제 우리가 어디에 접목시킬 것이냐 하는 거의 차이인데 기본적으로는 뭐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쩌다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잖아. 매 순간. 네. 매 순간이 그러니까
몸이 묻어진 뒤라는 생도사는 일단 덮어두자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덮어두면 무명과 행이라는 것은 딱가안에서 좀 별도로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식과 명색으로부터 출발해서 유까지 가는 요 8단계의 12연기의 과정, 요거는 그냥 지금 이 순간 요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돼. 지금 이 순간.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호흡 사이에도 새로운 유가 계속 있을 수 있다 이런 그렇지. 얘기죠. 그럼.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네요. 그거 아니 이거는 매 순간의 삶의 과정이 요렇다. 우리는 이제 사실 뭐 몸 안에 마음 하나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주변에 봐도 무당 같은 경우 신내림을 받고 그 다음에 한 몸 안에 여러 개 영혼이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 이건 어떤 경우 이게 뭐 예외 상황이죠. 특별한 상황인데 다만 예외적인 게 아니고 예, 예. 그 부분도 우리가 자세히 그 무당 접신하는 분들한테 생겨나 있는 현상은 어떤 현상일까라고 따지고 가면 네네. 이렇게 설명이 될 거야.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깊이 접근하지 않아서 그렇지 설명은 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해지잖아요. 이게 단일한 유가 아니라 좀 복합적인 유가 생길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아닐걸? 그 부분 우리가 이제 우리 법회에 보면 빙의의 문제. 네네. 아니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에이 귀신 들린다는 거 그런 거 네. 없어 이렇게 누가 말할지 몰라도 빙의라는 현상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실제로 우리 많죠. 곁에. 우리나라 특히 많죠. 그러면 그 빙의라는 것이 어떤 현상이다라고 불교가 설명하지 못하면 이걸 진리라고 할 수 없지. 네. 그래서 이제 빙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그 빙의 상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도 일단 좀 설명이 돼 있고 그 빙의라고 하는 그 현상 자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비인간의 침입 뭐 이런 그 경전이 단편적으로 알려주는 설명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걸로 대충 설명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그 부분을 본격적인 주제로 해가지고 그지 맞고는 우리가 그 부분을 깊이 들어가 보진 않았죠. 근데 그런 부분이 이런 12연기라고 하는 진리 밖에 있는 예외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는 예외가 있으면 진리성이 상실돼. 그래서 설명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저는 요즘 이렇게 뭐 제가 깊이 있게 공부한 거 아닙니다만 이제 보면은 일반적인 어떤 예를 들어 인식 장애, 기억 장애, 표현 장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심리가 왜곡되고 망가지는 이렇게 병드는 거죠. 그런 심리 이상 상태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제 좀 최근에 그런 텍스트를 봤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 왜곡되는 이렇게 장애가 생긴 그런 어떤 인식 상태에 대한 그런 부처님의 설명이나 표현이 있나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단순해요. 예. 뭐냐 하면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잖아. 네. 그 얘기는 우리가 전생을 일반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로 그 식이 생겨나서 쌓여 있고 함께 하잖아. 네. 그런 상태에서 전생이라고 하는 거는 몸 자체가 지금 내 마음이 함께하는 몸이 아닌 거야. 전생의 몸이니까. 그러면 기억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식 자체가 뭐 우리가 다음 시간쯤 보게 될 거예요. 식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매 순간의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고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기억이라고 하는 요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이거든. 식이 기억하는 요것이 몸이라고 하는 것과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서 살아간다고. 그런데 식 안에는 전생의 기억이 들어있다라기보다도 전생의 기억 자체가 식의 한 알갱이로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내려면 지금 몸이 전생의 몸과 달라가지고 몸과 함께하는 이 연결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전생을 기억하는 일은 숙명통이라고 하는 특별한 수행에 의한 능력이 생길 때 몸에 제약 없이 식 자체를 읽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게 이런 그 기억, 인식 이 측면에서는 뇌잖아. 그리고 이제 방금 법부님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장애들, 이런 부분이 몸이, 특히 뇌가 정상적일 때는, 전생 이야기는 어쨌든 뭐, 그건 특별한 능력으로 보는 거고, 금생에 있었던 일은, 그 삿띠를 잘 개발해내면, 진짜 엄마 뱃속에 있었던 때도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론적으로 그때의 몸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삿띠가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어제 일은 잘 기억하는데 1년 전 일은 잘 기억을 못해. 따지자면 1년 전에 생겨난 바깥을 1년 동안 생겨난 시기알갱이들이 더 덮고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삿띠라고 하는 이 기능이 힘이 있어지면 뚫고 들어가가지고 1살, 2살 엄마 뱃속에 있던 것까지 기억할 수가 있어. 그런데 삿띠가 힘이 약하면 덮고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는. 삿띠가 뭔가요? 삿띠. 우리 나중에 보기로. 이거 보통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 알아차림, 마음챙김이라는 거지. 근데 그게 그렇게, 뇌가 정상적이다라고 해도 계속 더 나중에 머물러서 덮고 있는 것들이 방해해서 기억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이제 알츠하이머 뭐 이래가지고 뇌가 물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요? 마음은 작용하되 몸의 작용에 장애가 생기니까 몸의 표현이 안 되죠. 몸의 장애가 해당하는 만큼은 함께 하지 못하니까 기억 못하는 장애가, 어떤 그런 병들이 생기는 이런 측면이지. 그래서 이 식과명색이 함께해서 나를 구성한다라는 이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네. 그렇게 접근을 해보면 대개는 이런 12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우리가 살아있는 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준다. 우리가 아직까지 공부가 부족한 면이지만 그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말씀하시듯이 빙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교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진리할까? 우리가 얼마나 깊이 이해할 수 있느냐, 그 차이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남녀의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 그 다음에 심지어 좀 미개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좀 진화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작동하는 원리, 이게 매우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글쎄 이제 그 관계는 관계는 혼란이 오겠죠. 너무 아니 이제 그 관계는 잘 몰라. 이게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어젠가 그 얘기를 했다. 예를 들어서 힌두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나거든. 몸이라는 거는 보통 말하듯이 옷이 낡으면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듯이 그런 마음인 나의 부수적으로 함께하는 이런 정도로 이제 본다고. 근데 불교는 존재에 대한 관점이 전혀 달라요.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몸이 무너지면 죽고 새로운 몸을 만나서 태어난다라는 것이 윤회를 설명하는데, 한 몸과 만나서 몸이 유지되는 한평생 동안에는 몸과 마음이 대등하게 나를 구성하는 것이다. 마음이 힌두교처럼 마음은 나고 몸은 옷이야 이런 개념 아니고,
몸과 마음이 대등하게 함께해서 나를 구성하는 서로 조건되는 이런 측면에서 몸이라는 것은 또 그야말로 물질적인 성격을 갖는 거잖아요. 그럼 그 물질적인 성격은 뭐 DNA도 그렇고 뭐 유전적인 다양함들 또는 뭐 인종적인 특성들 다양한, 근데 그것도 또 조금 더 크게 보면요, 어떤 뭐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어떤 유전적인 면에서 뭐 누구는 뛰어나고 누구는 저열하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몸이 약하고 누구는 흰색이고 누구는 검은색이고 뭐 이런 문제들 큰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몸으로 태어났든 간에 인간으로 태어난 자하고 어떤 몸으로 태어나든 개의 몸으로 태어난 자 이 차별은 훨씬 큰 거예요. 그죠? 그럴 때 개가 가지는 특성은 아마도 뭐 그 냄새 맡는 능력은 인간보다 3만 배나 잘 맡는다며. 그런데 개가 인간보다 특성의 면에서 뒤지는 게 뭐예요? IQ가 안 따라주는 거잖아. 이제 이런 차별로 좀 더 포괄적인 생명을 몸과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에 의한 존재, 이게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 요괴, 새끼, 무새끼 이런 좀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의외로 그렇구나, 참으로 몸과 마음의 이 서로 조건됨이라는 여기에서 답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 굉장히 비중이 크다고 봐. 그래서 12연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정말 우리가 12연기를 진짜 우리가 잘 푸는 거예요. 정말 잘 푸는 거예요. 남들은 사실 그렇게 접근이 안 돼. 12연기의 총괄이 그럼 까르마인가요? 까르마가 업이거든? 네네. 근데 까르마는 산스크리트어고 이제 빨리어로는 깜마예요. 깜마인데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할 거야. 요 업이라는 부분, 행위를 놓고 행위를 출발점으로 하는 세 개의 순환 구조가 있다. 요렇게 참가해서 돌아오는 작은 순환 구조,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일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돌아오는 큰 순환 구조, 그리고 사의 잠재를 통해서 딱가 안에 번뇌로 작용하는 2차 인식에 참여하는 잠재순환 고리, 잠재순환 구조, 세 개의 순환 구조를 말해야 되는데 그 세 개의 순환 구조가 깜마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삶의 중심은 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도 뭐라 하냐 하면 사람은 태어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니 해도 이 깜마, 업이 삶의 중심이다 라는 것은 불교적으로 타당하죠. 근데 그 업이라는 것이 그냥 뜬금없이 행위하느냐? 그렇지 않다. 인식 과정에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과정의 연속상에서 행위한다, 뭐 그런 입장이죠.